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정말 연일 뜨겁습니다. S&P 500이니 나스닥이니 신고가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러다 큰 조정 오는 건 아니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솔솔 나오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현재 시장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속내를 한번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의 이목을 끄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건 스탠리의 앤드류 슬리먼 분석가의 시각입니다. 이분은 현재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큰 폭의 조정 시작이라기보다는 상승 추세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 승고르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아직 더 간다고 본다니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런 분석을 접하시는 여러분께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연준의 움직임이겠죠. 최근 9월 17일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린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하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비침체 금리 인하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을 때, 그럴 때 대응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가 비교적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통화 완화 기조를 보여준 거죠.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경기 침체 없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금리 인하가 그 이후에 증시 강세로 이어진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아하. 단순한 경기 부양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내린다는 그런 비관적인 신호가 아니라 경제는 괜찮은데 미리 유동성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슬쩍 내비친 이후부터 이미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한 랠리를 보였잖아요. 이게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이런 비침체 인하의 성격을 시장이 어느 정도 감지했던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하려고 하니까요. 잭슨홀 이후의 그 기술주 강세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 그러니까 침체 없이도 완화적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앞으로도 기술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고요. 연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준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S&P 500 지수가 올해 벌써 13% 넘게 올랐고 나스닥이랑 다우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특히 기술주는 20% 이상 급등했고 그 소위 매그니피션트 7 같은 대형 기술주 ETF도 19%나 올랐는데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과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법도 한데요. 물론 밸류에이션 지표만 딱 보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들이 과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죠. 하지만 이 현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류 슬리먼 분석가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오히려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대기 자금이 많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대기 자금이 많다는 증거라뇨? 그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보통은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기 자금이라는 건 머니마켓 펀드, MMF, 그러니까 단기금융 시장에 쌓여 있는 그 막대한 현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는 이 자금들이 그냥 MMF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MMF의 매력이 떨어지면 이 자금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슬리먼의 시각은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이드라인에 대기 중인 현금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이 자금이 잠재적인 매수 세력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갈 때마다 지지력을 제공하고 또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총알을 장전하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금리 인하가 그 총알을 쏠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모건 스탠리 분석에서는 비중 축소보다는 오히려 특정 섹터의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특히 유망하게 보는 섹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바로 기술주, 산업재, 그리고 금융주입니다. 기술주는 역시 빠지지 않는군요. AI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을 달구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기술주는 현재 진행형인 AI 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죠. AI 모델 개발과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 급증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대규모 확장,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의 등장까지 이건 단기적인 테마를 넘어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술주의 성장 동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산업재는 조금 의외인데요. 보통 산업재는 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지 않나요? AI랑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산업재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 AI 인프라 구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걸 위한 발전 설비, 송배 전망, 변압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또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고성능 냉각 시스템, 또 건물을 짓기 위한 건설 자재와 중장비 같은 것도 필수적이고요. 즉, AI라는 첨단 기술의 확산이 전통적인 산업재 분야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간접 수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건설, 자동화 설비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와, AI가 그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크군요. 그럼 금융주는 어떤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최근에 일부 투자은행들 주가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이것도 더 큰 그림의 일부인가요? 정확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의 수익은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나 M&A, 인수 합병 같은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늘리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즉, IB, 투자은행의 실적 개선은 경제 전반의 활력과 기업 신뢰도 회복을 보여주는 일종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견조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금융주, 특히 투자은행 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듣고 보니 기술, 산업재, 금융 이 세 섹터가 각각 AI 직접 수혜, 또 인프라 구축의 간접 수혜, 그리고 경제 활력 회복의 신호라는 점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낙관론의 바탕에는 결국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침체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실제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도 견조하고요. 많은 분석가들이 오히려 2025년과 2026년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너무 낮게 잡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기업들이 관세 부과 같은 악재에 생각보다 잘 대처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효율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흡수하면서 예상보다 수익성을 잘 방어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도 기업들이 나름의 어떤 자생력을 발휘해서 이익을 지켜내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것도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네요. 여기에 만약 정부 차원의 재정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최근 논의되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 같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요. 이 법안은 현재 제안 단계에 있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만약 그런 대규모 재정 지출이 현실화된다면 현재의 선순환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다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연결되어서 주가 상승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물론 재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그리고 실행 시기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건 아니겠죠? 세상에 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항상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어떤 분석이든 잠재적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장기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높게 상승할 경우 주식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연준은 단기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경제가 좋다는 이유로 오히려 장기금리는 오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좋은 소식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직접 통제하는 것은 정책금리, 즉 단기금리입니다. 반면에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그 미래 경제 성장률 전망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국채 수급 등 훨씬 복합적인 요인에 결정되거든요. 만약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온다면 시장은 미래 성장과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서 장기 금리를 더 높게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금리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할인율로 사용됩니다. 장기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많이 할인을 해야 하니까 이론적으로 주식의 적정 가치, 즉 밸류에이션 배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역설적으로 경제가 너무 좋아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뜨거운 상황이 좀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시장의 온기 확산 여부도 이 장기금리 움직임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장기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투자자들은 기술주 외에 다른 섹터, 예를 들어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등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자금 흐름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하지만 장기 금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투자자들은 당장의 성장성이 확실한 기술주에 더욱 집중하게 되거나 혹은 금리 상승 부담 때문에 주식 비중 자체를 줄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시장 랠리가 얼마나 폭넓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기 금리의 향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연말도 다가오는데 그럼 4분기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혹시 연말에는 주도 섹터가 바뀐다거나 하는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산타릴레 때는 보통 어떤 업종이 강했더라 하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요. 물론 시장에는 다양한 계절적 패턴이나 통계적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앤드류 슬림먼 분석가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초부터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들이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4분기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어가는 경향이 종종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술, 금융, 산업재 중심의 포트포리오를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조언으로 해석되네요. 강세장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안에서 주도주가 극적으로 바뀌기보다는 기존의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군요. 뭔가 새로운 영웅의 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잘 나가는 선수들을 믿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네, 현재 분석에 기초한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황 점검은 필수적이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데이터와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기존 주도 섹터들의 상대적 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포트폴리오 변화보다는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건 스탠리의 시각을 중심으로 본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과열 논란이나 조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네요. 여러 걱정거리들보다는 상승을 이끌 만한 동력들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는군요.
네, 핵심 근거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경기 침체 없는 비침체 금리 인하는 증시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 둘째, 예상보다 견고한 미국 경제 펀더멘탈과 기업들의 실적 방어 능력. 셋째, MMF 등에 쌓여 있는 막대한 대기 자금의 잠재적 유입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혁명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라는 강력하고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 이 네 가지 요인이 현재의 강세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기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 금융, 산업재 같은 주도 섹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혹시 중간에 시장이 출렁이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뭐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노리는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하락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군요. 소위 떨어지면 산다, 바이 더 딥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급격한 방향 전환보다는 일시적인 숨고르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 분석이 미래를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통해 미국 증시 강세론의 다양한 근거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금리 정책의 그 미묘한 의미부터 시작해서 경제 펀더멘탈, 기업들의 대응 능력, 잠재적 자금 흐름,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기술 트렌드까지 정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긍정적인 요인들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 같은 리스크 요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요인이 현재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만약 경제가 정말 강해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이 결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발표되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제가 좋다는 소식이 오히려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어떤 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주시하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